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5번째 이야기. 책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3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3강. 포브스는 가을마다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위를 차지했는데 2008년에 포브스가 추정한 그의 순자산은 570억 달러였다. 명단은 이 밖에도 투자자 오렌 버핏이 2위 500억 달러, 월마트 소유주 구글 창업자와 아마존닷컴 창업자, 다양한 석유 사업 관계자, 헤지펀드 운영자, 미디어 거물, 부동산 재벌, 텔레비전 토크쇼 사회자 오프리 위너스 155위 27억 달러, 뉴욕 양키스 구단주 조지 스타인 브레너 마지막 순위 13억 달러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에서 부자라면 하위 순위일지언정 재산이 엄청나서 몇십억 달러로 포브스의 400대 부자의 간신히 명함을 내밀 정도다. 사실 미국의 상위 1% 부자가 미국 전체의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는데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리고 상위 10% 가정이 미국 전체 소득의 42%, 전체 부의 71%를 소유한다. 경제 불평등은 다른 어느 민주주의 국가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불평등은 부당하며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들은 강요나 사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부를 얻었다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도 말한다. 과연 누가 옳은가? 정의를 행복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부의 재분배에 찬성할 것이다. 즉, 빌 게이츠에게서 100만 달러를 가져다가 형편이 어려운 100명에게 $10,000씩 기부를 나눠줬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행복은 증가할 것이다. 게이츠에게는 그 돈이 아쉽지 않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굴러 들어온 $10,000에서 대단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게이츠의 공리는 하락하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공리는 그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공리의 논리는 꽤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부자들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를테면 그로 인해 게이츠가 받은 타격이 돈을 받은 사람이 얻는 혜택보다 더 커지는 순간 멈추는 시기다. 이런 식의 로빈 후드 각본은 적어도 두 가지 반복에 직면할 수 있다. 하나는 공리주의 사고에서 나온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와 무관한 반박이다. 첫 번째 반박은 높은 세율, 특히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일반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이익이 줄고 재분배 양도 줄어들면 전체 공리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빌 게이츠와 오프리 유프리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전에 그 때문에 이들이 일을 적게 하고 돈도 적게 벌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할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두 번째 반박은 이러한 계산을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해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반박에 따르면 게이츠와 이프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명분이 무엇이든 강압행위다. 이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한 근거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유지상주의라고 부른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들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한다면 우리 소유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최소국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이변이며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오로지 최소국가만이
만이 이들이 이론에 부합하는데 세수국가는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다.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하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 국가가 흔히 실시하는 정책과 법 가운데 다음 세 가지에 반대한다. 첫째, 온정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는 법에 반대한다.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좋은 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가 무모할지라도 헬멧 착용 의무화 법이 목숨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지라도 그러한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이 도덕법.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법이라는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매초는 많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못마땅한 행위지만 그렇다고 성인들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성애에 반대할지라도 게이나 레즈비언에게서 상대자를 고를 권리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은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체 법 규정에 반대한다. 자유로운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여롭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바람직할지라도 그런 일은 개인에게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에 따르면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이며 심지어 절도로도 볼 수 있다. 국가는 부유한 납세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자비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지지하는지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자유방임 정책,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도 교내, 기도, 낙태, 성인물 규제 같은 문화적 문제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가 하면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수가 게이의 권리, 출산결정권, 언론의 자유, 종교 분리 같은 문제에서는 자유지상주의들과 견해가 같다. 1980년대 자유지상주의 사상은 친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의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러나 지적 신념으로서의 자유지상주의는 그보다 앞서 복지 정책에 반대하며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에서 경제 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자유사회를 파괴하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와 자유에서 국가가 할 일이라고 널리 인식된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제도나 정부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 운영하는 퇴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프리드먼은 묻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용해 현재를 즐기고 말년을 어렵게 살기를 결정했다면 대체 무슨 권리로 그의 결정을 맡겠는가? 우리는 그 사람에게 퇴직한 뒤 생각해 저축하라고 성화를 댈 수는 있겠지만 그의 결정을 무슨 권리로 맡겠는가? 프리드먼은 비슷한 근거로 최저임금제에도 반대한다. 고용주가 얼마나 적은 임금을 지급하든 노동자가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수 없다. 고용차별금지법 제정도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고용주가 인종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한다 해도 국가가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프리드먼의 견해로는 그러한 법 제정은 개인의 자발적 개혁의 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다. 직업과 관련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의무 또한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간섭한다. 미숙년 이발사가 전문가보다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고객이 싼 값에 머리를 자를 의향이 있다면 국가가 그 거래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프리드먼은 이 논리를 의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내가 싼 값에 맹장수술을 받고 싶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그 일을 할 사람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능력 있는 의사를 원하지만 그 정보는 시장이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국가가 발급하는 의사 면허증에 의존하지 않고도 컨슈머 리포츠나 굿 하우스키핑 같은 잡지에 나오는 민간의 등급 서비스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유시장 철학. 로버트 노직은 아나키의 유토피아로에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고 분배정의라는 익숙한 개념의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개인의 권리가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국가가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의문이다 라는 주장으로 논지를 편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강연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은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노직에 따르면 계속 경제 불평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포브스 400대 부자가 수백억 달러를 소유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무일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현실이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정의로운 분배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어서 이를테면 소득이나 공리가 똑같거나 기본 필수품이 똑같이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에 노직은 반대한다. 중요한 점 분배 방식이다. 노직은 유형화된 정의론을 거부하고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론을 옹호한다. 그는 분배 정의가 구현되려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초기 소유물에 구현된 정의이고 또 하나는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다.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가를 묻는다. 훔친 물건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물건인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를 묻는다.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현재의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에서의 분배는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정당하다. 노직은 현재 경제 지위에 기여한 초기 소유물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오늘날의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어느 선까지 몇 세대 전에 무력, 절도, 사기로 토지나 다른 자산을 불법으로 강탈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만약 최고 부자가 흑인을 노예로 삼거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소유권을 강탈하는 등 과거 부당 행위의 수혜자로 판명된다면 과세나 손해배상 같은 수단으로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게 노직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지 더 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직은 재분배라는 어리석은 짓을 그는 그렇게 보았다. 설명하면서 위대한 농구 선수 윌트 체인벌린을 예로 들었다. 1970년대 한 시즌에 무려 20만 달러를 받던 선수다. 이를 오늘날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으로 업데이트해도 좋다.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뛰던 마지막 해에 받은 돈은 총 3,100만 달러로 그가 경기당 받은 돈은 체인벌린이 한 시즌에 받은 액수보다 많았다. 마이클 조던의 돈. 초기 소유물에 관한 문제는 제쳐두고 노직이 제안한 대로 당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따라 소득과 부를 처음으로 재분배한다고 상상해보자. 원한다면 똑같이 분배해도 좋다. 이제 농구 시즌이 시작된다. 마이클 조던의 경기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표를 살 때마다 상자에 $5를 집어넣는다. 상자에 담긴 수익금은 조던에게 전달된다.
조던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좌석 점유율도 높고 상자도 수익금으로 가득 찬다. 시즌이 끝날 때 조던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많은 3,100만 달러를 받는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재분배가 아니다. 조던이 많이 받고 다른 선수들은 적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분배 방식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불만을 터뜨릴 사람은 누구일까? 조던의 경기를 보려고 돈을 지불한 사람일까? 이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표를 샀다. 농구를 싫어해서 집에 있던 사람일까? 이들은 조던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전부 다 형편이 나빠지지도 않았다. 그럼 조던일까? 그는 상당한 소득과 교환하기 위해 농구 경기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노직은 이 각본이 유형화된 분배 정의 이론의 문제점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유가 분배 유형을 뒤엎는다. 경제 불평등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간섭해 사람들의 선택으로 생기는 효과를 되돌려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런 식으로 간섭한다 보면, 다시 말해 조던에게 세금을 물려 어려운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면 자발적 거래 결과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자기 수입을 가져갈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 조던에게 억지로 기부금을 내게 하는 꼴이다. 조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까? 노직에 따르면 도덕적 도박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인간의 자유다. 노직의 생각은 이렇다.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 국가가 내 수입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내 시간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 또한 있을 것이다. 가령 내 수입의 3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내 시간의 30%를 떼어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나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강탈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고 그에게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일 또는 보수가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직접 정하는 꼴이다. 이런 행위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을 당신의 소유주로 만든다.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이런 식의 추론은 자유지상주의 주장의 도덕적 정수인 자기 소유 개념을 보여준다.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는 내 노동도 소유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 내게 노동을 명령한다면 그 사람은 내 주인이며 나는 노예가 된다. 내가 내 노동을 소유한다면 내게는 그 열매를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 내 수입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노동을 소유하고 따라서 나를 소유할 것이다. 노직은 바로 이런 이유로 마이클 조던의 수입 3,100만 달러에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조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국가나 공동체가 조던의 부분적 소유임을 주장하는 행위라는 얘기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 내 수입을 가져가는 행위에서 강제 노동, 내 노동을 가져가는 행위와 노예제, 나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에서 도덕적 연속성을 발견한다. 자기 소유, 압수 두 개념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개인은 자기 소유고 노동도 자유 소유고 노동의 열매다. 압수는 노예이며 강제 노동이고 과세다. 물론 누진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개인의 100%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납세자들을 완전히 소유하려 들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엄연히 소유하려 든다는 게 노직의 주장이다. 그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인간은 최소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의 명분을 지지하는 데 소득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달렸다고 말한다. 다음 얘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1993년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선언했을 때 시카고 불스 팬들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 뒤 조던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고토로 돌아와 시카고 불스에 3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1993년에 시카고 시의회가 어쩌면 이 문제에서 연방의회가 시카고 불스 팬들의 실망감을 덜어주기 위해 조던에게 다음 시즌의 3분의 1을 더 뛰어달라고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것이 조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조던에게 시즌의 3분의 1만이라도 농구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 무슨 권리로 농구에서 번 돈의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과세로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 논리에 다양한 반박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 반박은 다시 자유지상주의의 반격을 받는다. 반박 1. 과세는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당신은 언제든 일을 덜하고 세금을 덜 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을 강요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맞는 말씀이긴 하나 국가가 왜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가? 어떤 사람은 일출을 보고 싶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요트를 타는 등 돈이 드는 활동을 더 좋아한다. 한골의 여가를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돈이 드는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야 하는가? 비슷한 예로 도둑이 당신 집에 침입했을 때 $1,000짜리 평면 텔레비전이나 매트리스에 숨겨둔 현금 $1,000 중 하나를 가져갈 시간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도둑이 텔레비전을 훔쳐갔으면 한다. 그렇다면 $1,000를 들여 텔레비전을 다시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둑이 현금을 훔쳐나면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텔레비전을 전에 환불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텔레비전을 잃어버리는 편이 또는 일을 적게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다. 도둑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손실을 만회하든 간에 도둑은 그리고 국가는 두 경우 모두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반박 2.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하다. 자유지상주의 반격.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여려운 사람을 설득해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게 할 때나 합당할 뿐이다. 그런 이유로 조던이나 게이츠에게 기부금을 강요할 수는 없다. 부자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주체가 로빈 후드든 국가든 간에 결국 도둑질이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보자. 내 콩팥이 나보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더 절실하다고 해서 내게 건강한 콩팥이 2개 있다고 가정하자. 그에게 내 콩팥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환자가 아무리 다급한 상태라 해도 국가 역시 내게 콩팥 하나를 떼어 투석 환자를 도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왜? 콩팥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절실함이 내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쓸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 반박 3. 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 따라서 조던은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셈이다.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조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렸다는 이야기는 맞다. 농구는 한 팀이 하는 경기다. 텅 빈 경기장에서 조던 혼자 3점 슛을 넣는 모습을 보자고 사람들이 $3,100만 지불하지는 않는다. 동료 선수, 코치, 트레이너, 심판, 아나운서, 경기장 관리 노동자 등이 없었다면 조던은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시장 가치로 이미 대가를 받았다. 조던보다는 적은 돈을 받지만 그것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수락한 대가다. 따라서 조던의 수입에 이들의 몫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던이 동료 선수들과 코치에게 어느 정도 빚을 졌다 한들 그가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해 배고픈 사람에게 식권을 나눠주거나 집 없는 사람에게 공공주택을 마련해주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반박 넷. 조던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민주적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조던이 조세법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도 미국 국세청은 조던에게 납세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분명 그럴 것이다. 조던이 이 사회에 산다면 다수의 뜻에 따르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셈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곳 시민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아무리 부당한 법이라도 준수하겠나라고 미리 동의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다수가 소수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는 소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민족 합의 아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면 자유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인가? 다수가 내게서 언론, 종교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나는 민주사회 시민이니 사회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제까지 4가지 반박에 이미 준비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반박은 간단히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반박 5. 조던은 행운하다. 조던은 농구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행운아이며 공중으로 날아올라 공을 골대에 집어넣는 능력을 보상해주는 사회에 사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을 갈고 닦았다 한들 탁월한 재능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는 시대, 농구가 인기 있고 농구를 잘하면 푸짐한 포상을 받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조던의 성취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그의 수입에 세금을 매겨 그 돈을 공익을 위해 쓴다 해도 부당한 일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이 반박은 조던의 재능이 정말로 그의 것인가를 묻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조던이 재능을 연마해 얻은 수익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 그 재능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조던이 재능과 기술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조던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누가 소유했단 말인가? 시민에 대한 소유권을 정말로 정치 공동체에 넘기고 싶은가?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꽤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권리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나는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아닌 나 자신에게 속한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덩치 큰 사람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려 선로를 이탈한 전차를 맞는 행위를 벌였던 일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의 삶은 그에게 속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밀기가 꺼려지지 않았던가. 그 덩치 큰 남자가 자기 목숨을 던져 철로의 인부들을 구했다면 그 행동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어쨌거나 그의 삶이니까.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목숨을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배에서 잠문을 하던 불행한 남자의 바코도 마찬가지다. 그가 자기 목숨을 희생해 배고픈 선원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동료 선원이 자신을 위해 남의 목숨을 희생시킬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자유방임 경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다른 영역에서는 자기 소유 개념에 의지한다. 자유지상주의 이론이 복지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호소력을 갖는 이유를 알만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출산 결정권, 성도도 사생활 보호권 논쟁에서 자기 소유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사람들은 흔히 정부가 피임이나 낙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간통, 매춘,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인들은 서로 협의하여 상대를 고를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내 몸의 소유자는 나라는 이유를 들어 시장에서 장기 이식을 위한 콩팥 거래에 찬성하고 같은 이유로 다른 장기도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원칙을 더욱 확대 적용해 안락사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내 삶은 내 것이니 원하면 삶을 끝낼 자유가 있으며 도와줄 마음이 있는 의사 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용하거나 내 삶을 다루려 할 때 국가는 나를 막을 권리가 없다. 자신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많은 논쟁에 등장한다. 내가 내 몸, 내 삶,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 생각은 제법 설득력이 있지만은 그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자유지상주의 원칙에 끌리고 그 원칙을 어디까지나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다음 경우를 생각해보라. 콩밥 판매. 많은 국가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 거래를 금지한다. 미국에는 콩팥을 기증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공개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마다 수천 명이 콩팥 이식을 기다리다 죽어간다는 점,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콩팥이 거래된다면 콩팥 공급이 늘어나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돈이 필요로 하고 자기가 원할 경우 콩팥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콩팥 거래 허용에 찬성하는 주장 하나는 자기 소유라는 자유지상주의 개념에 근거한다. 내가 내 몸을 소유했다면 내 몸의 일부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직의 말대로 X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X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리다. 그러나 장기 판매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지상주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이렇다. 콩팥 시장 허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목숨을 구하는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 그리고 콩팥 하나를 기증해도 나머지 콩팥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내 몸과 목숨이 내 재산이라고 믿는다면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소유했다면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만으로도 내 몸의 일부를 팔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거나 선행을 한다는 따위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특별한 예를 상상해보자. 첫째, 당신의 콩팥 하나를 살 사람이 무척 건강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그가 당신에게 콩팥의 대가로 $8,000를 제안한다. 그는 장기 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장기를 부유한 고객에게 팔아 잡담거리로 삼으려고 희한한 미술상이다. 이런 목적의 콩팥 거래를 허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무리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다. 물론 몸의 일부를 하찮게 사용하는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고 장기는 오직 목숨을 구할 목적으로만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개를 가진 사람이라면 콩팥 거래에 찬성하더라도 그 이유가 자유지상주의의 전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몸에 대한 소유권을 무제한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도 어느 마을에서 자급자족으로 겨우 먹고 사는 농부가 있다고 하자. 이 농부의 가장 큰 바람은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장기가 필요한 돈 많은 미국인에게 자신의 콩팥 하나를 판다. 몇 년 뒤 둘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구매자가 찾아와 그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두 번째 콩팥을 팔라고 한다. 나머지 콩팥마저 떼어내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농부는 자유롭게 콩팥을 팔 수 있어야 하는가? 장기 판매를 옹호하는 도덕적 근거가 자기 소유라는 개념이라면 답은 그렇다가 되어야 한다. 콩팥 둘 중에 하나는 농부 소유고 하나는 아니라고 한다면 우습지 않은가? 어느 누구도 돈을 위해 목숨을 포기하라는 권유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 거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신체와 목숨의 소유자가 우리 자신이라면 농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망정 두 번째 콩팥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물론 콩팥 판매를 허용하되 오로지 목숨을 구할 목적일 때와 판매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로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자기 소유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신체와 목숨을 소유했다면 어떤 목적으로든 어떤 위험이 닥치든 장기 판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2007년 79살의 잭 캐보기온 박사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말기 환자들에게 치사 약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는 가석방 조건으로 앞으로 환자의 자살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 게보키언 박사는 1990년대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자신의 설교를 실천해 옮기면서 환자 130명을 도와 생을 마감하게 했다. 그러던 중 CBS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60분의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보낸 뒤에 비로소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해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테이프에는 누게리 병을 앓는 남자에게 그가 직접 치사 약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오리건과 워싱턴주를 제외하고 기보키언 박사의 고향인 미시간주를 비롯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른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며 몇 나라만의 이를 공식 허용한 상태다. 언뜻 보기에 안락사 논쟁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한 사례 같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안락사를 금지할 법은 부당하다.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게는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내 동의를 받아 누군가 내 죽음을 돕는다면 국가는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안락사 허용에 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 삶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 대다수가 소유권에 호소하기보다는 존엄과 연민을 내세운다.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연명하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통상 인간의 목숨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사람조차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보다 연민을 앞세울 수 있다. 말기 환자의 경우 안락사를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 논리는 연민의 논리를 벗어나기 힘들다. 자유소유라는 개념의 도덕적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말기 환자가 등장하지 않는 안락사를 생각해보자. 솔직히 조금 특이한 사례다. 하지만 특이하기 때문에 존엄이나 연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논리 자체만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이야기는 합의하여 이루어진 식인행위. 합의하여 이루어진 식인행위. 2001년 독일의 로텐부르크라는 마을에서 이상한 만남이 성사되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43살의 베른 트루겐 브란데스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힐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인터넷 광고에 응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은 컴퓨터 기술자인 42의 아민 마이베스였다. 마이베스는 금전적 보상은 없고 단지 체험만 제공하겠다고 했다. 약 200명이 광고에 반응해 4사람이 마이베스가 있는 농장을 찾아왔다가 결국 관심이 없다며 돌아갔다. 하지만 브란데스는 마이베스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그의 제안을 들어본 뒤 승낙했다. 마이베스는 이 손님을 죽여 시체를 도망낸 뒤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이 노텐부르크 식인종은 체포될 당시에 그 희생자를 20kg이나 먹어 치운 뒤였는데 올리브 기름과 마늘을 넣어 요리해 먹기도 했다. 마이베스가 재판에 해부되면서 이 엽기적인 사건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했고 법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독일에는 식인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 피고 측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희생자가 자기 죽음에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마이베스의 경우 촌탁살인죄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안락사로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법정은 마이베스에게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해 8년 반의 실형을 선고하여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항소법원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어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섬뜩한 이야기는 이 식인살인자가 공장식 농장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에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기이한 결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식인 행위는 자기 소유라는 자유지상주의 원칙과 여기에서 나온 정의에 관한 생각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시험대다. 이 사건은 안락사의 극단적인 예에 해당된다. 그러나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체와 목숨은 우리 소유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근거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이 옳다면 합의로 이루어진 식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을 침해하는 조치다. 그렇다면 국가는 빌 게이츠와
마이클 조던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듯이 아민 마이베스 역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정의란 무엇인가 5번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3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